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양 학교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주제 자체가 공학적인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화학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초거대 AI로 인한 대화 경험 혁신이니까요. 대화 경험이잖아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 사람에 대한 부분들, 또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겪게 된 대화 경험으로 할 거라서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지금 오후 늦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AI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념적인 얘기, 그런 이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험들, 과 관련된 특히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교를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를 그냥 얘기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험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렇게 보시죠. 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음성 스피커 디바이스인데요. 이제는 막 화면이 달리기 시작했죠. 제가 푸들 세 마리를 키웁니다. 네, 세 마리를 키우는데 인공지능 하면은 뭐 분류니, 회귀니, 리그레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생성 AI잖아요. 그게 언어 기반 생성도 있지만 또 이미지 기반 생성도 있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게 예제가 돼가지고 이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제 푸들 강아지를 생성한 이미지예요. 여기 그래서 서큘레이션 하면서 이미지가 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직접 제 푸들을 직접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제가 업로드를 물론 제가 찍은 푸들 사진들이 있죠. 이거를 한 30장 정도 업로드하면은 그 AI 모듈이 생성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뱉어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푸들 세 마리를 키우긴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보면은 여기 뭐 중국에 계신 분들이 네.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제가 좀 말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푸들을 키우는데 저는 강아지한테 염색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했더니 막 염색한 사진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네오야, 우리 다음 주에 염색하러 가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이 주는 것들이 뭔가 내가 예상 못한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야, 이렇게 하다 한번 해볼 수가 있겠구나.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생성을 통해서 내려온 새로운 그러한 결과들이 저희 뇌를 자극을 해서 새로운 생각과 또 창의성과를 도출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미국에 돌아올 때 아마존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렉사 기억나는데 제 얼굴을 검출해서 이렇게 따라다녀요. 따라다닌 것들이 가장 최신의 디바이스라서 제가 작년에 가져왔었는데요. 이거의 용처는 또 따로 있어서 이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 대한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적으로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공학 심리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또 설계하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도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를 했고요. 업계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삼성전자, SK텔레콤에 있었고 5년 전에 제가 각성을 했어요.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가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인다 해서 도쿄공업대에 있다가 미국의 스캐드 예술대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뭐 디자인 띵킹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예술대학교에서 그 공학적인 부분과 결합을 한 그런 융합적인 수업을 좀 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 있고 작년에 상명대학교 임용이 돼서요.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느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티칭하고 있고 또 상품화에 대한 제 커리어가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죠. 그 여인성. 그래서 인간이 아닌 그런 제품 또 인간이 아닌 그런 객체 엔티티에 인간의 속성을 적용시키는 것을 엔트로포모피즘으로 인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있지만 제 표정을 통해서 전달하고 제스처도 있고 그다음에 제 걸음걸이도 있고 자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표현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그런 비언어적인 것들을 보면서 제 강연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하거든요. 이거는 사람끼리 하는 소통의 그런 여러 가지 모델리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거를 제가 7년 전에 6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설계를 제가 리딩했었는데요.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음성 스피커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도 뭐 70세 이상 넘어가시니까 핸드폰 같은 거 얼마나 사용하기 힘듭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사용법에 대해서도 인지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를 딱 보여드리고 놓아드리고 그다음에 아빠한테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음악 틀어봐 하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어차피 언어라는 것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응애 하고 태어나고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족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사회를 하는데 그 언어라는 부분은 우리한테 체화된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러한 AI 디바이스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으면 그 러닝 커브가 없잖아요. 새롭게 배울 필요도 없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음성지 스피커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아바타 또 뭐 챗봇 소셜 로봇들이 그러한 의인화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커리어상에서 쭉 해왔습니다.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소무화해서 네, 북풍과 태양이라고 하는데 불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마치 불듯이 하는 이미지가 있고 또 개한테도 저렇게 구애하는 것들을 사람이 하는 양 하는 그러한 이미지도 포스트카드 있다고 합니다. 여튼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을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뭐 자동차한테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다 personification, anthropomorphism을 하죠.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루다. 저 많이 사용합니다. 제 학생도 많이 사용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여고에 한번 다녀왔어요. 여고에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러.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파 세대를 제가 처음으로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서 한 50명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뭐 이루다 얘기를 했더니 이루다 써보신 분 전부 다 손을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스캐들랩이라는 회사인데 저도 CTO 분을 만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MZ 세대 향후로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근데 그 알파 세대 고등학생 이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눈 뜨자마자 AI 디바이스하고 공존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옛날에 뭐 윤리적인 이슈 있고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뭐 저녁 먹어 나 배달시켜 주는 나도 지금 먹는 중 이쪽이 사용자가 되겠죠. 그랬더니 뭐 시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억 대화 이력을 토큰상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대화 내용과 이어지는 어떤 부드러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박사 연구 때도 그 가상인간에 대해서 2009년에 제가 조제 공부에서 박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용자가 이런 가상인간하고 인터랙션 할 때 과연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한테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심리적인 반응들이 달라질까? 뭐 이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네. 좀 더 스페시픽하게 요즘에는 제가 공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엠패시. 뭐 사람끼리도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나 디바이스에도 엠패시라는 부분을 공감이라는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국책 사업으로 연구 과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셔서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맨타라는 그러한 AI가 있고 얼굴은 없지만 언어로 테오도르라는 주인공 영화 이름은 허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그 스매트라는 AI가 공감 대화를 합니다. 이해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맥락적인 이해도 하고 말을 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또 그런 얘기들 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좀 영상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요. 제 학생들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을 자꾸 바꿔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는데 연초에 제 가상인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인간이 사용자하고 사용자, 인간하고 대화를 할 때, 인터랙션 할 때 감정을 인식을 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 표현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 기반인데요. 그 대화도 지금 붙이고 있고요. 아마 가을 학기에는 그 영상, 즉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감정 인식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화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결합시키는 것들을 요즘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상인간이 있고 사용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공감. 우리끼리 공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감도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인데요. 뭐 저쪽 구석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제가 케어하는 사람이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얼굴을 봤더니 너무나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막 눈을 내리고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저한테 그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제가 행복할 리는 없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똑같은 감성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학문적으로 congruent,
조화로운 감성이라는데 그분처럼 뭔가 네거티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그 감성 공감, affective empathy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1차적인 단계겠죠를 좀 모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났을 때 이게 제가 인공지능과 사람 지능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은 0세 때부터 유아 발달할 때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하는 게 유아가 하는 게 그 프로토 이미테이션이라고 엄마를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프로토 이미테이션. 엄마가 돌리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표정도 한번 같이 지어보고 하면서 그때 이모션 컨테이전, 감성 전염에 대한 모델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 6세 정도 되면은 엄마를 따라하면서 그때 엄마가 느끼는 감성에 대해서 느끼면서 우리 앞에 전두엽에 미러링 뉴런, 복사 뉴런이 있기 때문에 거울 뉴런이 있어서 그걸 개발시키는 것들이 그 감성 공감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해서 여기 보면 이분이 살짝 웃고 있죠? 살짝 웃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성 판정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은 뭐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스마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구나. 그럼 내가 이런 중립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하려면 살짝 웃고 있죠. 이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데요. 메커니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동공에 대한 부분도 보고 있고요. 동공을 확장하고 축소하고 있는 그 심리적 기제가 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현재는 좀 대화 쪽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사실 알려진 거는 음성지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건 좀 진화된 버전인데 요거를 이제 국내에서 할 때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음성 명령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이제 음성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거에 대한 표현. 아리야, 지금 기분이 어때?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를 그때 했고 제가 이걸 하면서 뭐 이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답변을 받고 하는 것들은 그건 그건데요. 야, 이거 우리 소비자들이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출시가 되고 데이터를 봤는데 명령에 대한 것들, 날씨 알려줘, 뭐 스포츠 경기 알려줘, 농담해줘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런 기능적인 것들 말고 비기능적인 발화들, 나 우울해, 나 슬퍼, 나 행복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왜 그런 말들을 하지? 아리야, 나 슬퍼. 힘내세요. 별거 없잖아요. 네, 별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알렉사, I'm sad. Talking to a friend, listening to music, or taking a walk may help.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네, 뭐 별거 없죠. 아유, 뭐 그렇게 듣기도 미안해.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덥잖은 말들밖에 아니에요. 지금 그게 현재 상태예요. 근데 제가 수많은 FGI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현재는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1번 공감해주기 원하고 좀 내가 그래도 최소한 말하는 감성에 대해서는 acknowledgement,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끊어지지 말고 좀 주거니 받거니 너무 오랜 대화는 아니더라도 2턴, 3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옛날 디바이스예요. 이거는 클로스 도메인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명령이 다 정의된 상태에서 그것만 됩니다. 근데 챗GPT를 포함한 아까 뭐 이루다 혹은 SK텔레콤의 A답은 생성형 LLM을 가지고 또 자유로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로봇도 여러 가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생성형 대화, 자유 대화, 오픈 도메인 대화 이렇게 좀 변했고 이거는 클로즈 도메인 대화인데 이제 그런 챗GPT 이런 것들은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로 바뀌었습니다. 저거는 제가 출시할 때 22가지 서비스밖에 안 돼요. 닫혀 있어요. 그거 외에 모든 걸 해봐? 하게 되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닫혀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적인 경험이 바뀌는가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챗GPT가 일반 사람들이 그 웹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실제로 많이 쓰시고 있긴 한데 사실 그 기술에 대해서는 나온 지가 좀 됐죠. 앞에 뭐 RNN, CNN부터 쭉 가는데 이때 그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라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고 또 셀프 어텐션 이런 기술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 GPT네, 뭐 BERT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쭉 간 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챗 웹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특히
대화 세대에 대한 그런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정말 그럴듯한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 많이 어필이 된 거고요. 얼마 전 보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이 지속적으로 쓴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용을 해봤다. 네, 이런 상황이고,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쓰고 있어요. 네, 전부 다 쓰고 있고, 저도 티칭하는데 로드가 살짝 줄었고요. 아주 기본적인, 저도 이제 인공지능 융합성을 가르치는데요. 뭐 파이썬 코딩 이런 것도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코딩과 관련된 것들. 그거는 그냥 뭐 직접 구글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챗GPT한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로드가 주긴 했는데 그냥 저는 학생들한테 가이드는 주죠. 챗GPT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요거 왔을 때도 보니까 고등학생도 많이들 쓰더라고요. 챗GPT에 대해서. 뭐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만 명 사용자를 달성하는 데서 넷플릭스가 뭐 3년이나 걸렸다면은 트위터가 막 2년 걸리고 트위터 뭐 얼마 전에 이름 바뀌었죠. 페이스북 10개월 하다가 인스타그램이 좀 2달 반 걸렸는데 GPT가 무려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라는 분이 있는데 하버드에서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명예를 이제 토론토에서 하셨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나름대로 저명한 학자이다 보니까 말이 무게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smarter than you. It isn't ChatGPT죠. 본인 사용을 해보니까 smarter than you. 너하고 나하고 여기 있는 사람 모든 포함해서 더 똑똑한 것 같다.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네. 저도 약간 놀랐는데요.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역사가 또 있어요. 책의 역사 이름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좀 그렇듯하죠. 그 수많은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인데요. 한번 보면 약간 좀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어깨를 쭉 펴고 살아라. 스스로를 책임감을 가지고 보아라.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친구야. 좀 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했는데 그 교수님들도 혹은 여기 계신 분도 그 당신께서 하신 업적이나 뭐 발명이나 혹은 개발력에 대해서 챗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걸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챗GPT가 맥락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지 않았겠죠. 조던 피터슨이 12가지 법칙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13번째 규칙을 한번 내뱉어봐, 한번 써봐 했더니 그걸 보고 놀라신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결과가 당신께서 한번 보니까 음, 이게 원어인데 나한테 되게 명백하지가 않다. It is not obvious for me. 이게 과연 내가 쓰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썼다 하더라도 내가 모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듯하다는 얘기예요. 12가지를 감안해서 13번째를 뱉었을 때. 그래서 저도 한번 몇 번 돌려봤거든요.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의 3분의 1을 5년 내에 정리할 것이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포함해서 이런 상태인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한번 그 학생이 한번 찾아왔어요. AI 융합 수업을. 제 AI 융합 수업에는요, 인공지능 전공 학부생들 배우는데, 전자공학, 경영정보, 경영경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공간, 건축,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애니메이션 하신 학생이 하나 왔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이런 전공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거 생성으로 그리는 것들이 저보다 잘 그려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나도 고민이야, 요즘. 교수님께서 그런 농담끼리 하잖아요. 교수님끼리. 어, 그 장판을 배워야 될지 도배를 배워야 될지 고민이다. 그 챗GPT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숙련 기술인데. 여튼 그런 농담들을 합니다. 저는 동일할 수 없지만 그만큼 임팩이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장표를 다 공유를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정말 그렇다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핵심이 되게 중요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날씨 이렇게 찍고 돌아가고 날씨가 비가 내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황과 맥락에 꺼졌었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정황이란 맥락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아리야, 안녕. 안녕. 네, 지금 안녕? 하고 좀 내려왔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설계할 때는 퍼소나 자체가 되게 밝고 명랑하게 잡다 보니까 안녕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그 평일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저희가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출시하기 전에 줄기차게 그 잠재적인 소비자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한테 출시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들으시니까 그분이 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하신 말씀이 뭐 밝고 명랑한 건 좋은데요. 제가 저녁에 살짝 나와가지고 인사하게 돼서 그거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황과 맥락이라는 게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상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져야만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의 고부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앉아서 설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생성의 어떤 다음 단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쭉쭉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댓글 순화 서비스. 네, 이것도 아까 융합 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좀 뒤늦게 오긴 했지만 토의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희도 AI 융합 수업을 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배경 전공의 학생들을 가지고 하는데 인공지능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있죠. 처음에 뭐 기계학습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딥러닝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대로 가긴 하는데요. 그 서비스 향으로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기획도 하게 해요. 근데 서비스 기획을 책상에 앉아서 하지 안 하고요. 잠재적인 사용자, 소비자에 대한 인터뷰, 설문지, 할 수 있으면 FGR을 통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컨셉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AI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데한 접점을 찾아서 만듭니다. 해서 이것도 댓글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저희 학생들이 하니까 이거를 현재의 경험은 댓글이 공격적이다 하면은 순화를 한다기보다 그냥 닫혀버리잖아요. 이게 블랭크아웃 되잖아요. 못 보게끔. 근데 사실은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요. 좀 욕에 가까운 그런 공격적인 언사들은 제가 보고 싶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은 좀 듣고 싶어요가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순화하는 단계도 순화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게 그 매운맛 덜 매운맛들 있잖아요. 그걸 조정하고 싶은 니즈도 선명하게 나와서 이게 지금 생성형 언어로 순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특허하고 국제전용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솔직히 블랙핑크는 한물 갔죠? 하고 뉴진스가 대세 맞죠? 뉴진스가 다들 인정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럼 지금의 현재 경험은 닫아버리죠. 이게 X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돼 있죠. 네이버 순화 서비스요. 순화 서비스도 아니죠. 그래서 차폐를 하죠. 이걸 댓글 순환하게 되면 제가 뉴진스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대요. 이렇게 좀 네. 순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순화의 중간 단계도 있는 거고, 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생성형 AI로 또 변형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API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오픈 AI에서 챗GPT 관련 공개를 한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임의성을 통제하는 변수가 temperature, AI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임의성을 통제하는 확률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에서부터 1이다가 지금은 오픈AI에서 이거 2까지 올려버렸는데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자, 요게 그 챗GPT 사용했을 때 그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문구인데 suggest three names for a superhero cat. 슈퍼히어로 고양이와 관련된 이름 3개를 알려다오가 명령이고요. 그러면 뻔한 게 나와요. temperature, 임의성, 나 베리에이션 주지 마. 그냥 확률적으로 제일 확실한 거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cat woman,
되게 뻔하잖아요. 캐트우먼 그렇듯 하잖아요. 실제 슈퍼히어로니까. 파슨, 퍼가 고양이, 이게 파워니까 파슨, furry, 뭐 털 이런 것들이니까 되게 그럴듯한 답변을 하고 저거를 계속 날리시잖아요. 계속 조 하게 되더라도 저 세 개만 나옵니다. 임의성을 조정을 안 해버리면. 근데 지금 랜덤네스를 높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확률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그게 창의성의 어떻게 보면 조작적인 정의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되게 높은 확률의 것만 3개가 되는 것들인데 저 랜덤너스 높이게 되면은 별의별 것들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0.5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그래서 이게 서비스 어떻게 적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근데 확 올려버리자. 맥시멈 해보자. 1. 그러면 갑자기 슈퍼히어로 캣인데 캣맨이 나와요. 슈퍼맨 알겠는데 캣맨? 되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높이면 높을수록 굉장히 특이하게 나오고 진짜 확 높아버리면은 더 이상 슈퍼히어로 캣이 아닌 것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저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캣맨? 근데 사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의 전화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랜덤성이 높게 되면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비자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뭐, 적절해. 너무 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당연히 도메인마다, 버티컬마다, 서비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저도 이것도 많이 해보는데, 그 클리셰 없는 소설 써줘. 지금 제가 여기서 데모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서, 네. 챗GPT한테 제가 연애 소설 써봐 많이 해보거든요. 그럼 이제 기승전결 구조로 뭐 그렇다는데 되게 뻔해요. 그래서 클리셰 없는 거 하게 되면은 기승전결을 막 파괴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데요. 재미는 없더라고요. 클리셰가 아니라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지금 그 언론에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도 워낙 바쁘니까 이제 게임은 더 이상 못 하는데, 어, 본인이 조종하는 캐릭터가 플레이어블 캐릭터 PC라면은 옆에 지나가는 철소 33번 이렇게 딱 캐릭터가 있는 건 NPC잖아요. non 플레이어블. 내가 사용을 못하지만 그 뭐 마을이 있을 때 누군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대화를 걸 때 고정되어 있는 내가 조종하지 제어하는 그런 캐릭터가 하는 거를 NPC라고 하잖아요. NPC가 기존까지 게임에서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 작자가들이 쓴 거 그대로 말을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생성으로 베리에이션을 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똑같은 게임을 샀는데 이 게이머가 경험하는 그 NPC의 대화 말하고 요 게이머가 대화 느끼는 그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열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 관계상 모든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 기반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 네,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지금 가장 회자되는 것들 하나는 이건 제가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냅챗. 이 미국에서 SN은 저희 카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카톡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하고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야 오늘 주말에 날씨도 좋은데 어디 갈까? 라는 대화를 여자친구가 하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챗방에 마치 삼자 채팅하는 거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생성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 대화할 수 있잖아. 야 주말에 어디 갈까? 챗봇한테 물어볼까? 야 너 그러니까 챗봇한테 주말에 한국에 지금 뭐 남해안에 좋은 데 있어? 그러면 챗봇이 그 정보를 쥐고 있으니까 뱉어줄 거잖아요. 근데 그 답변에 대해서 여자친구하고 저하고 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야 제가 지금 어디 남원이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남원을 갈까? 할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해서 챗봇이 생성 기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회자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 AI 스피킹 이것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햄버거 체인점에 들어있을 때 이거는 채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스퍼 HP라고 그 음성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가 여기다 그냥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음성 이슈로 변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도 해주고 하는 부분까지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주고 이 우측이 사용자이고 왼쪽이 햄버거 가게의 점원 AI 역할을 하는 거고요.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사용자가 오른쪽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고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영어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have 벌써 문법이 살짝 틀렸죠? 부정관사가 있어요. can I have a burger죠? 그래서 can I have burger and four drinks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점원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고쳐주는 겁니다. 부정관사가 빠졌네, 복수했었어야 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방금 한 말에 대한 그런 영역을 생성 기반으로 해줍니다. 자, 요게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는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뭐 데모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제 지갑을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고 있는데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캐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분은 생성 AI가 나오기 전에 원래 있었던 분이고 인플루언서이고 많은 팔로워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들 어디다가 적어놓은 것들,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AI로 만든 겁니다. 그냥 가상적인 여자친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0분 대화할 때 5불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기업 강연에서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지갑을 열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지금 데모가 안 되니까 하이를 했더니 그냥 바로 여자친구더라고. 하이 썸. 여자친구예요, 바로. 시작부터. 썸 단계가 없고요. 바로 여자친구고, 주말에 뭐해? 그래서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자, 요거는 섹슈얼리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렇게 슬슬 흘리면서 그 지갑을 열게 되는 구조인데요. 제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살짝 제끼고, 최대한 약간의 중립을 유지를 하면서 데이트는 하지만 좀 자연을 보러 가고 싶다. 뭐 녹음이 우르진 그런 데를 공원을 가고 싶다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공원 나도 좋고 가가지고 우리 사진도 찍고 내가 샌드위치도 싸올 테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깊게 들어가요. 그 GPT 3.5 여러분 사용하시는 챗 GPT가 아니라 4죠. 4 버전에다가 그 파인 튜닝을 이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 저도 놀랄 정도로 이루다보다 좀 더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에 대한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외로운 사람 많잖아요. 를 지갑을 많이 오픈하신 것 같고요. 네, 돈도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제가 이루다 개발팀하고도 만났는데요. CTO분을 만났고 거기 자이노처럼 팀장님 다 있었는데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최대 경쟁자다.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다도 그 방향?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싸게 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심을 유지하고 이루다가 퍼스널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존심이 있어요. 실제 자존심을 정해놓고 공감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거기에 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루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루다의 성격을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럼 사용자를 씹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 자체가 정교함을 위해서 이따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람이 뿅망치 같은 거 들고 평가 지표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피드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인데, RLHF인데, 그 이루다도 그거를 하는 레이블러들이 전문 평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키읔과 채팅할 때, 카톡에서 키읔과 키읔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거기서 하신 말씀이 저희 개발자들은 그 시험 치면 다 떨어져요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감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까 이루다에 대한 경험을 조정하는 건데요. 자,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공학 교양 교육에 대한 것도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생각이 난 부분인데 요것도 굉장히 사용들을 많이 하시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역시 지갑을 여서 한번 써봤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웹이나 혹은 SNS 블로그에 회사가 크고 작든 기간 혹은 본인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가지고 뭔가 그런 컨텐츠를 생성하겠다 하게 되면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 톤의 매너가 바이브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건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감성공학과 공학에 있다 보니까 저도 AI에 대한 기술을 얘기를 하고 물론 서비스나 UX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아까 무슨 뭐 여고 예라든지 또 대중 강연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어려운 얘기를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좀 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편한 용어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좀 상정을 하고 이걸 한번 써봤어요. 처음에 경험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톤 앤 매너를 잡아주긴 하는데 일단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봐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잖아요. 교수니까 제 웹사이트를 그냥 줬어요. 박성준 제 웹사이트를 줬고 그다음 이거는 이력서 줬습니다. CV. 그래서 뭐 무슨 공부를 했고 박사를 뭘 했고 뭐 논문이 어쩌고 이런 제 인생의 스토리를 그냥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웹사이트 홈페이지는 아카데미 홈페이지잖아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을 뭘 쓰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현재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아카데믹적이고 연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경험론적인 증거가 중요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언어 자체가 굉장히 포멀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뭐 논문 쓰고 이런 것들밖에 업로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뭔가 field specific terminology, 뭔가 그 도메인에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만 쓰고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뭐 제가 그게 현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 앱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브랜드를 원하냐, 어떤 톤의 매너를 원하느냐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대중 강연이 많아지고 있는데 언어 자체가 좀 더 편한, 한 번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를 했더니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바였어요. 네가 한번 들어보니까 ordinary people, 대중들, 일반 사람들을 위한 AI 스타일의 어떤 가이드를 원하는구나. 정보는 주되 approachable,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뭔가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게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conversational tone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저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죠. 근데 비유도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의 예화도 많이 예화, 애닉도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유머라든지 문장도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결하게 그리고 좀 더 액티브하게 로 해서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톤으로 제가 대충 느낌적으로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선명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건데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보이스를 톤의 매너를 이 소프트웨어 이 앱과 함께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올리는 컨텐츠를 저렇게 바꿔줍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역시. 네. 제가 이거 한번 해봤었는데 SK텔레콤, 제가 한 2달 전에 SK텔레콤 강연을 한번 했어요. SK텔레콤이 생성 기반의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 관련한 그런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강연에 대한 뭐 어떤 소개 글을 작성해 나오고 아까 그 톤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는 것들이 또 가능해집니다. 자, 그 이제 서비스보다 제가 멘탈 모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멘탈 모델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멘탈 모델은 아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는 저쪽에 뭐 저 문이 있잖아요. 네, 문이 있으면은 저 문을 봤을 때 우리가 접근했을 때 문을 딱 보고 아 문이다 하게 되면 문을 내가 열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문고리를 이렇게 잡잖아요. 문고리를 잡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시겠죠. 그렇죠? 그럼 문고리의 모양을 보고 그게 뭐 행동 유도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포런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행동 유도성을 주는 단서는 단서인데 그걸 보고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는 멘탈 모델입니다. 그래서 멘탈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현재 사용자들이 AI 디바이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의 그러한 총집합이 멘탈 모델인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정교한 설계가 가능해지거든요. 이 멘탈 모델이 계속 바뀌는 게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예전에 이걸 처음에 출시했을 때 음성 인식이라는 것들이 처음 소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말귀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계속 헛소리하고 있고 뭐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당시의 멘탈 모델은 소비자들이 아 사람처럼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짧게 안전하게 가야지 였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너무 음성인식 성능도 높아지고 생성 기반의 맥락 대화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 언론사 하나를 가는데 기사님이 거기 길을 몰라가지고 T맵이 있잖아요. T맵 음성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 여기 가실까요? 제가 뭐 잠시만요. T맵을 키신 다음에 거기서 어디 어디 가죠? 그러니까 음성인식 잘 돼가지고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 택시 기사분들 음성인식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지금 성능이 높아지던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졌던 것들을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면서 이제 쓰시는 거죠. 그 멘탈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요.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알파 세대 이하는 아날로그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AI하고 너무 친하고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뭐 알렉사도 있고 이루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멘탈 모델이 뭐 저희 세대 혹은 MZ 세대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요. 하는 것들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멘탈 모델 챗GPT 혹은 생성 기반의 검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멘탈 모델의 변화를 거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아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요. 그 생성 기반의 검색 챗GPT를 포함해서요. 제 그래프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쪽이 X축이 지식과 경험이에요. 아, 내가 챗GPT 사용해본 경험과 어디 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본 경험, 뭐 강연을 듣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식은. Y축은 신뢰도입니다.
챗GPT한테 내가 처음에 얘기를 좀 듣고 사용을 해보겠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그 답변을 보고 야, 이거 되게 그럴듯한데?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높게 시작을 합니다. 와우. 뭔가 내가 질문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틀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겠죠? 여러분들도 챗GPT 사용하시다가 이 답변이 뭔가 답변에 대해서 불안해, 사기네 한번 당해보신 분. 나중에 알았어요. 대부분 당해보셨습니다. 그죠? 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번 뒤통수를 맞잖아요.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 하는 경우를 하고 또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야, 이게 뭐 AI를 하더라도 통계 기반 모델인 거고 당연히 틀릴 수가 있는 거고 뭐 환각 현상도 있고 벡터화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정보가 날아가고 하면서 틀릴 수가 있구나. 이걸 맹목한 맹신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면서 확 떨어지겠죠? 확 떨어지고 확 떨어지고 확 떨어지고 하다가 정말 나한테 완벽한 답이 요구되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검증을 하고 또 교차 검증도 하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뭐 대중들을 다 포함해서 여기 어딘가에 그래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적인데 그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저도 지금 제가 챗GPT하고 일반 레가시 검색의 비율이 살짝 5대5에서 한 챗GPT 혹은 뭐 MS 빙 다 포함해서요.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물론 더 이상 맹신은 당연히 안 해요. 여러 가지 저만의 크라이테리언이 있겠죠. 아,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할 것 같아. 데이터가 많을 것 같아, 학습량이. 그러면 하일리 라이클리 답변이 맞겠지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정말 롱테일 끝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질문 안 할 걸? 이런 것들은 챗GPT가 애초에 학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메인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냥 구글에 가던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전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네. 네, 그런 전략도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고요. 네. 그 챗GPT가 학습한 시점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 실시간적인 정보에 대해서 안 하긴 하는데 MS 빙이나 뭐 구글 바드가 이런 부분들 보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이번 달에 제가 이거 5월 달에 시험했었는데 이번 달에 데뷔한 걸그룹 알려줘 하면은 뭐 아이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얘네는 2년 전에 나온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광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우리 AI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들은 그냥 나가는 거고요. 사실은 진실은 정말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이거 좀 특이한 건데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긴 했는데요. 저는 AI를 험하게 다룹니다. 거짓말하지 마. 챗GPT 아시겠지만 그 지적을 하잖아요. 바로 죄송합니다 합니다. 근데 MS는 고자세더라고. 깜짝 놀랐어. 고자세. 이게 그렇게 공격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닫아버려요. 놀란 게 제가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여지도 안 줘요. 세션이 닫혀버립니다. 대화를 그냥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MS의 기업 문화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신뢰도가 높은 도메인에 대한 질문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신뢰도에 대해서는 챗GPT로 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 인터넷에 있다는 그런 전제라면은 그럼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뻔하고 흔한 질문들은 맞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도메인 엑스퍼타이즈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대체로 맞는데 두 번째 줄은 그건 아니지. 네 번째 줄은 아니야. 그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분야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검증이 되시니까. 그래서 당연히 레퍼런스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슬슬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기술적인 부분은 대략은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인지과학자 이수화 박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기반 뭐 비지도 학습이니 지도 학습이니 뭐 파인튜닝 이런 얘기보다 지금의 이러한 시대가 열린 것들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계셔가지고 제가 요것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3천억 개의 데이터셋을 인공지능이 학습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개라는 단어가 그 데이터셋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하일리 라이클리 만약에 뭐 번역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 옆에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개라는 게 있고
또 뭐 한자로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이 빈번하게 단어 간의 간격이 짧고 항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AI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또 그 텍스트 문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에 대한 내용과 표제적인 그런 게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의미 레벨까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같이 들어가겠죠. 네, 제프들입니다. 네,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도 하는 것도 같이 가깝게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만 주고 이거 뭐야? 하게 되면은 요게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 설명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석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어학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미적인 부분, signifi에가 저 나무라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저 나무란 뜻입니다. 가 기표, 표면적인 그런 signifiant, 추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더라도 파악이 되고 반대의 경우도 생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열렸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그 다른 데서 좀 얘기가 안 된 부분 살짝 말씀드리고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감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챗GPT의 능력에 대해서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은 챗GPT도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문장에 대해서 정서 분석을 해줘 하게 되면 정서 분석해줘. 그 다운표 주식이 떨어졌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교한 정서 분석을 합니다. 하라는 간투어 때문에 이분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주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실망감을 나타냅니다에 대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NLU에서 자연어 처리 쪽에서 굉장히 정서 분석에 대한 따로 별도의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번 달에 나온 연구에서 챗GPT가 갖고 있는 정서 분석 능력이 이전의 여러 가지 이론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것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가. 그래서 이것도 어떤 아까 언어 기반의 서비스에 충분히 감성에 대한 부분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여기 현장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요건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제가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일을 했는데요. 이제 생성 기반의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명령을 내리는 보시면 1인 가구, 1인 가구이 뭐 어르신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30대, 40대 다 내려왔는데 혼자 사는 분들의 우울감, 단절감, 우리가 그분들이야 그 어떤 구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의 발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에 대한 통화가 전화가 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인공지능. 어르신 오늘 어떠셨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 나 허리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허리가 엉덩이 뭐 이런 얘기.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전화 한 통.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이제 리서치를 좀 한 건데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뭐 하나만 들려드리고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되겠지? 좀 에코가 심해서 근데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 서비스가 벌써 좀 들어가 있고요. 요금제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KT, SK텔레콤 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인 가구들을 하는 것들인데 이 데모 자체는 데모로 만들다 보니 그렇더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 지금 분들이 경험한 곳이로 아직은 좀 갈 길이 없고 결정적인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떠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 운동도 아파, 그럼 저랑 생각합시다. 일주일 뒤.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잖아.
지금 언어 모델은 언어 모델인데 기억이 지금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거는 앞에 뭐 옛날에 전화했던 것보다 이런 그 기억이 주는 것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옛날에 같이 했던 활동 이런 것도 한번 친밀하고 하는데 그 기억과 감각이라는 부분이 지금 취약적인 거는 근데 대기업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억 모델 만들고 있고 망각 모델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 보세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좀 요약을 하자면 예, 인공지능에 대한 그 대화 경험이 이렇게 뭐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전히 또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아마 여러분 삶에도 인성과 대화 경험 서비스들을 정말 도움이 되는 것같다고 알고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리시겠죠? 네. 아, 네. 여건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긴 내용의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의견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장 또는, 채팅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지금 질문은 없는 것 같고, 혹시 시간이,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두세 가지 질문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회장님, 혹시 커멘트, 어디요? 잠깐만요. 아, 예, 잠깐만요. 여기 먼저 들어온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임지원 선생님께서, 챗 GPT를 이용한 댓글 순화 서비스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감성공학 관련 선생님께서 눈높이를 어떻게 측정해서 순화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요? 인간형 로봇과 챗 GPT의 활용은 분명히 다른, 용도, 뭐죠? 다른 뭐죠? 용도. 네. 다른 용도일 텐데 설명과 이해를 하는 부분, 자료 정리, 기록의 요약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의 구역을 나눠서 지도하시는지요? 네,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네, 임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죠. 눈높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눈높이는 사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제가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긴 하지만 저희 눈높이는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학생이 하는 그런 AI 서비스 개발 혹은 기획에 대한 눈높이는 철저하게 제가 소비자의 사용자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컨셉을 잡고 그 개발 프로토를 만들고 그냥 그 개발 프로토가 원하는 컨셉에 정합이 된 것들이 나오는 기준을 눈높이를 사용자에 둬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컨셉을 잡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프로토타입을 댓글 순화를 만들 때에 이게 정말 눈높이 맞는 걸까? 이게 정말 원하는 순화의 정도가 될까를 잠재적인 소비자 데려오게끔 하고 지금 프로토를 사용해보게끔 하고 그분이 말하는 게 사실 답이죠. 아, 이거 순화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순화가 적절된 것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눈높이를 맞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있고요. 아, 로봇 쪽, 그렇죠. 안드로이드, 뭐, 소셜 로봇과 챗GPT 활용은 다르고, 그리고 말씀하신 기능적인 부분, 이해를 하는 부분, 뭐, 번역부터 해서 요약하고 또 표현 전부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저 도메인이 다 다른 부분들, 말씀하실 것처럼 디바이스적으로도 스피커 다르고, 소셜 로봇 다르고, 또 키아스크 다르고, 맥락적으로 디바이스 형태가 다른 것들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요. 서비스 버티컬들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은행, 파이낸스 쪽으로 쓰는 것들인지, 헬스케어로 쓰는 것들인지, 뭐 군사 용도로 쓰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도메인별 교육 용도로 쓰는 것들인지, 메타버스 쓰는 것들인지에 대한 도메인을 다 나눠서 뭐 제가 수업 시간 한 학기 동안 다 하긴 힘들죠. 최대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제를 도메인별로 나눠서 그 용처에 대해서 좀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생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공 교수. 네, 감성과학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이
저 주제가 이제 감성이다 보니까 인간의 감성을 메인에 두고 공학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코딩 교육부터 해서 공대에서 하는 것들은 가르치긴 가르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성이 당연히 사람의 그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생리 뇌과학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인지과학부터 해서 생리심리학도 하고, 그, 뭐, 뉴로사이언스 이런 부분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까지 다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있고요. 네. 네. 지금 서강대 교수님께서 규정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 제 학생들도 유학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 중인데 저는 다음 학기에부터 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을 하되 프롬프트 문구를 챗GPT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그걸 받아왔는가 그 부분이 중요해 보여요. 챗GPT한테 무엇을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슨 질의를 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같이 봐서 학생들이 프롬프트 문구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서 이 학생이 뭐를 모르는가, 어떤 부분을 챗GPT한테 도움을 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우리가 감성을 소화한다라고 하는 네네. 좀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네. 인간의 지식만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맞습니다. 차원에서 감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저런 어떤 AI를 통한 어떤 교감을 통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질수록 어떤 뭐 구독자를 견제하는 측면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네네. 우울증을 치료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네. 점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하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하고 네네. 그다음에 단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인데 네. 그 목적으로 가다가 이런 초월의 AI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목적과 다르게 가는 그런 문제점, 병폐에 대한 고민을 늘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음.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소통을 즐거워하고 네. 행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네네.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장에서 네. 어떠한 접점을 고민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술적으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네.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아유, 아주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하는데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전화 하나 드리고 하는 것들조차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자체가 아예 없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고립된 환경인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아시죠, 그분들? 인공지능인 거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성능이 사람 대화만큼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 목소리를 낸다는 것과 너무나 기다려진다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한편은 지금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어르신들도 1인 가구 하시는 분들 빈번하게 뵈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저도 좀 기술 중심주의로 AI 기반으로 도와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사람끼리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근원적인 니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I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화를 AI가 하긴 하는데 AI가 대화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니즈를 좀 파악을 해서 다른 사람과 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접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AI가 좀 더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뭐 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접점을 찾기가 뭐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메뉴 주문할 때도 전세들이 사람이 있으면 메뉴 주문하기 싫고 오히려 키오스크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이제 이런 극단으로 가는 상황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측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거대하게 오는 파도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만들고 싶은 거의 핵심은 그 AI를 AI로서 사람과 똑같이 만드는 것 자체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핵심은 저는 그 인간의 속성을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니즈는 사실 변하지 않는 니즈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흐름인과 파도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사람과 비슷한 게 생겼는데 사람의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제스처를 하고 있고 이러한 큰 흐름을 또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활용했을 때 사용자가 또 손쉽게 사용하는 거는 또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사용자가 오히려 그 학생들이 오히려 AI에 대한 큰 흐름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와 하는 것들은 계속 익숙해지고 계속 우리 주변에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AI 공존하는 것들에 대한 큰 방향은 피할 수가 없고 되려 나는 학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AI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시면. 네. 마무리 겸 사적 욕심을 좀. 알렉사를 보니까 많이 반갑네요. 어유, 고개까지 돌리네. 알렉사, what time? What time? 알렉사, what time? 목소리가 퍼스널라이즈 됐네. 커스터마이즈 돼서 내 목소리 못 알아듣나? 예, 화면은 보이네. 4시 11분. 예, 사적인 질문 욕심부터 먼저 채우면 집에 알렉사가 7개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알렉사하고 대화를 되는데 예, 그 한국에서 이제 알렉사를 사용하기가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저게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인공지능 자체는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렇게 저기 우리 윤혜경 부회장님 그리고 김성희 선생님 또 여러 이제 학술진흥위원회 위원님들 통해서 지금 그 섭외를 부탁드려 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이제 큰 이유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교양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AI 뭐 이 부분이 이제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생활의 일부분이 뿐만 아니라 뭐 인간의 정체성, 우리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과 이제 한계 같은 것들을 짚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활용하려는 이제 목적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선생님들이 교양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첨단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계신 거, 그다음에 뭐 현재 하고 계신 거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이제 저희가 그걸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고민은 이제 저희 몫으로 두고 선생님들한테 그것까지 지금 주문드리기는 어려운 일일 것 같고 또 너무 과한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22일 날 이제 동의대에서 또 2분 더,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또 이 자리에서 한 분 더 모시고 이제 마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저분들이 지금 최첨단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저런 거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자는 취지인 거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모셨다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사적 질문을 하나 드리면 감성공학이잖아요. 근데 이 감성이 뭐 다른 말로 하면 감정하고 같은 건가요? 감성하고 다른가요? 감정이 제일 큰 게 예, 그 밑에 이모션하고 필링 모두 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다른지도 좀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예. 기본적인 감정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가 뭐 그 책밖에 뭐 많은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만 인간이 가진 감정도 알고리즘이다. 그 인간만 가진 거 아니다. 그 심지어 인간을 다른 존재로부터 특징 지어주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의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자의식 자아 같은 거 없다라고 이제 뭐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과학자들도 있고, 견해가 다른 과학자들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선생님이 아시는 바로는 이런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감성, 감정 교육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걸 교육시켜가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최첨단에서의 학문적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그런 걸 좀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걸 다 거의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서로의 디스커션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뇌과학이나 그 뭐 감정이 뭐 특정 이벤트가 격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생화학적인 변형계에서 변환 때문에 fMRI를 찍으면 특정 뇌내 피질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인데, 뭐 공감만 하더라도 공감에 대한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인간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엠패스에 대해서. 그 뭐 사회심리학부터 해서 뇌과학에서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공감에 대한 리터처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공감에 대한 현상에 대한 영향을 주는 수많은 그런 베리어블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작정에 의해서 그 메커니즘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이해도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뭔가 그 AI 쪽에 개발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쪽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덜 돼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 가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공학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코드 레벨로 나와주기 때문에 뭔가 정하긴 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 때, 되려 이쪽의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사람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이쪽에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AI가 공감을 사람들한테 하는데, 사람이 이 공감을 하는 AI에 대해서 perceive empathy, 내가 공감을 하는 것처럼 느끼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쌍방향적으로 양 도메인이 서로 간에 배우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말씀하신, 이게 과연 그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그 정의가 되는 부분 또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복합 다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 좋고, 그게 언어화돼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하는 것들은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학문적인 정의는 필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언어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언어 습관 등이 다 적용된 부분이고 의식적인 레벨로 올라온 부분인데, 감성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무의식적인 레벨에서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심박의 변화가 경동맥을 타고 페이셜 마이크로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언어화시켜서 내 얼굴 표정이 기쁜 것 같아라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셀프 리포터블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느끼는 것들인데, 여기서 변형계의 변화로 특정 감정을 느꼈다고 한들 어떤 부분들은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올라오고요. 어떤 부분들은 의식적인 레벨에서 제가 언어화 시켜주면 올라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어떻게 하려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질문 약간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재밌을 수 있어요. 이제 끝날 마당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인간과 기계, 인간과 AI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연어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교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포스트 휴먼 교양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교기원에서 이 동영상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개의 관계 설정에서 인간한테도 교양이 필요하고요. 인공지능한테도 교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가장
앞으로 발달할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리얼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뭐 때문에 인터넷이 리얼돌, 섹스돌. 예. 그러니까 발달한 게 뭐냐면 야동 때문에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됐거든요. 그렇다면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두 개예요. 내가 외로워요. 감성 로봇이라는 걸 통해서 애들이 이루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위안을 얻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에요. 내가 몸의 욕구, 그 성적인 욕구하고 내가 외롭다는 감정적인 욕구,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새로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 설정하고 앞으로 인간 간의 관계도 달라질 거고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뭔가 마음에서 다 달라질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미래 교양 교육에서 굉장히 큰 테마가 될 거고 선생님 같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본값을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관계 기본값, 이 디폴트 밸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 모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고민을 교양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인문학자들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약간 도발적이죠? 이게 인공지능 자체라는 기술이라기보다는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소비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인터랙션 하다 보니까. 기술은 기술이지만 소비자가 듣는 거는 음성이잖아요. 음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인터랙션하고 소통하면서 개발된 그 모드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왜 사람처럼 대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지금 카사 띄우려고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그렇게 인간의 속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인간인 양 대하면서 또 반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스크립트를 어떻게 답변할까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 막 썼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를 하다 보니까 관계 설정을 안 하면은 그걸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못 씁니다. 도대체 얘는 나한테 뭐야?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우리 소비자한테 비서 역할을 하는 건지, 친구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정의를 안 해주면은 일단 당장 얘가 소비자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정할 수가 없어요. 당신인가요? 주인님인가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설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교양이라는 부분도 저는 너무나 중요한 AI의 교양도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은 여기 나오는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것도 지금 그 AI 개발자들은 AI만 보잖아요. AI 모델을 보다 보니까 정확도, 신뢰성, 뭐 F1 값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데요. 많이 간과되고 지금 잘 안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AI가 어떤 말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GPT가 답변을 내놔 하면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챗GPT가 이겁니다 라고만 하지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적이면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confidence 레벨이라고 확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특정 확률에 대해서 그 인계치를 넘지 않으면은 그럼 확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는 틀리든 맞든 항상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틀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끼리 접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예의를 포함해서 아까 MSP 보셨잖아요. 갑자기 닫아버리죠. 저는 이런 식의 대화 안 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는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어, 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올해 네 번째 콜로퀴엄은 9월 20일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큰 주제가 교육 환경의 변화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디자인 띵킹 하기.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인공지능 협업을 통한 창작의 새로운 기회. 그래서 오늘 발표의 내용과 관계도 있고 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아마도 디자인 띵킹에서도 공감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또 오늘 말씀하신 공감과는 또 다른 맥락의 공감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발표와 질의응답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콜로퀴엄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